1618년 창덕궁. 서쪽 구석진 곳,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고 문은 바깥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목왕후 김씨.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왕비의 자리에 있던 그녀는 이제 폐비가 되어 서궁이라 불리는 이곳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역모를 꾀했을까요? 나라를 배신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단 하나, 적통 왕자를 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인목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비입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 왕비가 되었고 22살의 아들을 낳았으며 34살의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15년을 버텨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한 여인, 그리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602년, 김제남의 딸 김씨는 19의 나이로 왕비에 올랐습니다. 선조의 계비로 간택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에는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조는 이미 43세의 나이였습니다.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는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후궁 공빈 김씨가 낳은 아들 광해군은 이미 28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끌며 공을 세운 광해군은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는 왜 이 나이에 다시 왕비를 맞이했을까요? 여기에는 선조의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긴 했지만 내심 못마땅해 했습니다. 처자 출신인 광해군보다는 적통 왕자를 낳아 왕위를 잇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젊은 왕비를 맞이한 선조의 속내를 조정 대신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 김씨가 왕비가 되는 순간 그녀는 이미 권력투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김씨는 조용하고 단정한 성품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왕실의 복잡한 권력 다툼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양반가의 딸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1606년 음력 2월 1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적통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선조는 이 아들에게 영창대군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22살의 인목왕후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곧 비극의 씨앗이 될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조정은 양분되었습니다. 적통을 지지하는 소북파와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의 대립이 본격화된 것이죠. 소북파 대신들은 주장했습니다. 적통을 세우는 것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세자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영창대군의 외삼촌인 김제남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북파는 광해군을 옹호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분조를 이끈 공이 있고 이미 세자로 책봉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선조의 태도는 애매했습니다. 영창대군을 귀여워하긴 했지만 광해군을 폐쇄자할 만큼 과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세운 공을 무시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광해군을 지지하는 신하들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창대군은 무럭무럭 자랐고 인목왕후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궁궐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광해군과 그를 지지하는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경계했고 인목왕후를 견제했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선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왕이 승하하면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형식적으로는 광해군이지만 혹시 모를 변수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조는 임종 직전까지도 확실한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선조가 영창대군을 불러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유언다운 유언을 남기지 못한 채 선조는 눈을 감았습니다. 1608년 음력 2월 1일 선조가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는 겨우 2살이었습니다. 임모광우는 28의 나이로 데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대북파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의 수장은 이이첨과 정인홍이었습니다. 특히 이이첨은 잔혹하고 냉정한 인물로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광해군도 대북파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대비의 예우를 받았고 영창대군은 대군으로서 예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에 불과했습니다. 1613년 사건이 터졌습니다. 칠서의 옥이라 불리는 영모 사건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영모 사건이 발각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중심에는 박응서, 서양갑 등 서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영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광해군과 대북파가 꾸며낸 음모였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광해군과 대북파는 영창대군을 제거할 명분이 필요했고 칠서의 옥은 그 좋은 구실이 된 것이죠. 대북파는 이 사건을 빌미로 소북파를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외삼촌 김제남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그를 처형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인목대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자신의 오빠가 죽었고 가족들이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자신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광해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굳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했고 영창대군은 가장 큰 위협이었으니까요. 1614년 음력 2월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겨우 8살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인목대비는 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요. 강화도에 도착한 영창대군은 작은 방 하나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은 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온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아이는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1614년 음력 6월 7일 영창대군이 죽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죽었다고 적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창대군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창덕궁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인목대비는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뒤에는 며칠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창대군을 제거한 대북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이청을 중심으로 한 대북파 강경파는 더 나아갔습니다. 인목대비를 폐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인목대비가 영모에 관여했습니다.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음모에 가담했으니 대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뜻이라 해도 어머니를 패한다는 것은 유교 질서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대북파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1618년 광해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목대비를 폐위시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대비를 폐위시킨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으니까요. 폐비가 된 인목대비는 서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창덕궁 서쪽 구석진 곳, 경운궁의 일부였던 이곳은 좁고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이 이제는 죄인처럼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1618년부터 1623년까지 임목대비는 서궁에 갇혀 지냈습니다. 정확히는 5년이지만 그 5년은 영원처럼 길었을 것입니다. 서궁의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중을 드는 나인도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이 어둠 속에서 날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영창대군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마마, 너무 덥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영창대군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임목대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버텼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어쩌면 아들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과 대북파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지탱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때문이 광해군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것. 그런 소식을 들으며 임목대비는 작은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1623년 음력 3월 13일 밤 창덕궁에서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서인들이 일으킨 쿠데타, 인조반정이었습니다. 이괄, 김규, 이귀 등이 이끄는 반정군은 순식간에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광해군은 황급히 도망쳤고 결국 붙잡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능양군 이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훗날의 인조입니다. 반정이 일어난 그날 밤 서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반정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임목대비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궁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비마마, 반정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얼마 만에 바깥 세상이었을까요? 5년 만에 서궁 밖으로 나온 임목대비는 달빛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오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본 것입니다. 임목대비는 다시 대비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패비에서 대비로 복위한 것이죠. 조정신하들은 그녀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마마, 그동안 고초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비의 지위를 되찾긴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창대군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을 되찾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조는 임목대비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의 정통성은 임목대비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광해군의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반정을 일으켰기 때문에 임목대비를 받들지 않으면 자신의 명분도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목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구한 것은 순수한 충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였다는 것을요. 자신은 다시 한번 정치적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복위한 임목대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핵심 인물들은 모두 죽거나 유배를 갔습니다. 광해군 역시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임목대비는 복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목대비는 남은 생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영창대군의 제사를 지내며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물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 영창대군을 낳지 않았다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1632년 음력 7월 7일 임목대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0.
비교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오히려 오래 산 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임목대비는 죽어서 선조의 곁에 묻혔습니다. 목릉에 함께 안장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마도 다른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강화도 어딘가에 묻힌 어린 아들 곁으로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임모왕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권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들은 적통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왕위 계승이라는 거대한 권력 투쟁 속에서 그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악인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광해군도 나름대로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을 것입니다. 서자 출신이라는 약점을 가진 그에게 적통 왕자의 존재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영창대군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이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해군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8살 어린아이를 죽이고 그 어머니를 폐위시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 이 행위는 조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대북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이첨을 비롯한 대북파 강경파는 권력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은 사람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정치적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적통과 서얼을 구분하는 신분제도였습니다. 광해군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항상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영창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적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 계승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결국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임목왕후의 비극도, 영창대군의 비극도, 심지어는 광해군의 비극도 모두 이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임목왕후의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로서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녀는 22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 그녀도 아들의 미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은 너무 일찍 깨졌습니다. 아들이 8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그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살해였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죽은 것입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녀가 아들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비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끌려갈 때 그녀는 매달리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력 없는 왕비는 한낱 죄인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임목왕후가 느꼈을 죄책감은 어땠을까요? 내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들은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서궁에 갇혀 있는 동안 그녀는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의 웃는 모습,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체온.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고 그 기억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복위한 후 그녀는 영창대군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임목왕후의 삶은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에게 그런 평범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왕비의 자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도, 가족도,
자유도, 그리고 행복도. 서궁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무수히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보며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라도 아들을 만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목왕후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19의 왕비가 되어 22의 아들을 낳고 34의 패비가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행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 도구가 되었고 아들을 잃었으며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임목왕후는 한 명의 여인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여성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된 여성들, 정치의 도구가 된 여성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운명에 휘둘린 여성들 말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임목왕후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고통을 기억하고 그녀의 슬픔을 기억합니다. 서궁의 어둠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임목왕후가 흘린 눈물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극적이고 눈물로 범벅된 삶을 살아간 임목왕후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